꽃잎 하나, 스치는 바람 한 점, 흘러가는 구름. 대자연의 일부도 그에게는 인격을 가진 시어가 됩니다. 칼끝처럼 예리한 감성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적 사유,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부어놓은 그의 시들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시어들을 맺습니다. 짙은 서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이관묵 시인을 만나봅니다. 네, 요즘 제 일상의 삶은 거의 시에 아주 전념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시를 쓰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낮에는 거의 운동을 주로 합니다. 등산을 한다든가 길을 걷는다든가 간단한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한다든가 하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밤에는 거의 시 또는 음악에 아주 전념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책을 읽고 시 쓰는 날이 많죠. 제가 시인이 되겠다는 결심은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체질적인 또는 생내적인 그런 성격과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시 공부를 한 것은 대학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눈이 뜨이면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저를 이끌어준 몇 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자극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문학의 길을 이렇게 들여놓게 됐는데, 계기라면은 생내적인 체질, 이게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등단한 것은 78년도인데 문학에 전념해서 공부한 것이 등단하기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의 소요가 됐어요. 근데 10여 년 또는 제가 등단한 전후 이때 우리 한국문단은 그렇게 문인 수도 많지 않았고, 한 1000명 정도, 소설가니 평론 모두 합쳐도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시인들이 그 중에도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500여 명. 그 당시 문단은 거의 그 유명한 문인들 몇 분들이, 예를 들면 박목월 선생님 또는 서정주 선생님, 또 평론 쪽에 조현현 선생님 같은 분들, 또는 소설 쪽에 황순원, 김동리 이런 분들이 아주 중심이 됐고, 그분들을 따르는 많은 문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파벌일 수도 있고 어떤 유파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은데, 그분들이 이끄는 그런 아주 이론적인 어떤 체제라고 할까요? 단순한 그런 체제였고,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한성기 선생님 또는 박용래 선생님, 그 두 분이 아주 중심축에 서셔서 문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많이 다양화되고 또 여러 문인 수도 상당히 많아져서 복잡해지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단순하다고 할까, 또는 획일화된 어떤 그런 체제 속에서 이렇게 문단이 이끌어져 왔죠. 그는 늘 음악과 함께합니다. 음악은 그를 구속하지도 또 구속받지도 않는 자유의 의미이자 그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는 끈입니다. 뭉쳤던 마음을 풀어주고 고여있는 언어를 세상 쪽으로 흐르게 하는,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독일 음악, 문학, 그 독일이라는 말보다는 독일어권의 문학과 음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음악이 제게 이게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은 세상이나 삶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안목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양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독일의 음악이나 문학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옛날 중세 이전, 종교 이전의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헬레니즘적인 문화 속 결국은 헬레니즘도 거기서 잉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그리스의 원초적인 세계, 그리스가 추구했던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원초적인 세계가 바로 인류 문화의 근원이 됐던 겁니다. 근데 독일의 문학이나 음악가들이 그리스 정신에 아주 천착을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문학가나 음악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대의 독일 문학가들, 철학가들도 결국은 그리스 정신에 심취해서 그리스의 어떤 그런 정신을 추구했던 음악가들이나 문학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일 음악이나 문학 쪽에 또는 철학 쪽에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의 음악이나 문학이 제 문학에 제가 시를 쓰는데 상당히 힘이 됐던 에너지는 바로 세상이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 어떤 궁벽진 세계 속에 자신을 처박아 놓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고 파헤쳐 나가는지 자신에 대한 어떤 해석력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방법이 아주 제가 문학하는 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늘 문학을 하면서도 그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흠모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은연중 제가 시를 쓰는데 제 시 속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시의 어떤 발화점은 삶입니다. 삶. 우리가 일상 접하는 모든 삶, 눈에 띄는 어떤 자연 대상물 이런 것들이 발화점이 되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적인 제가 추구하는 세계 속에 끌어들여서 형상화시키느냐, 그걸 재해석하느냐, 이게 저의 시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일상생활의 삶이 그냥 눈은 일상적으로 산문적으로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운문적으로 시적으로 보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구체적인 소년, 만화책 제목이에요. 구체적인 소년. 그 구체적이란 말고 소년. 이 소년이란 말하고 구체적인 이 언어의 충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긴장, 이런 것들이 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삶과 주변의 모든 상황과 대상물들이 운문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시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저희 시의 발화점이고 결국은 그게 정착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푸르른 나무처럼 뿌리를 강하게 하고 잎을 뻗어 세상을 끌어안은 그의 시는 어느 것 하나 나서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과 마주하고 세상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제 시의 에너지는 삶입니다. 삶. 물론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대상들도 소재로 잡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소재가 됐든 그것이 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사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를 쓰는 에너지는 바로 이런 사유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만든다는 것,
내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시의 에너지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같은 나무, 같은 하나의 돌덩이라도 저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그 속에 투영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이 바로 지적인 사유,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산문밖에는 안 보여요. 산문. 우리는 시는 운문이지 않습니까? 운문.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세계를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제 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다, 원동력입니다. 시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세계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 고된 작업이나 여과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뽑아내는 시가 바로 품격 있는 시입니다. 언뜻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산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시의 품격은 바로 그런 산문으로 읽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물이 지닌 시의 세계를 끄집어냈을 때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시에서 정말로 중요한 품격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그것은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써도 산문밖에는 안 돼요. 정말로 품격 있는 시의 언어가 되려면은 언어와 언어 사이에 긴장과 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고, 언어 속에도 또 리듬이 있고 또 자세가 있어요. 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그 포즈를 달리하고 다듬어내고 운율을 지키고 문장을, 이어지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긴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훌륭하게 고도화된 그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행간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가 진짜 품격 있는 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사회와 인간 관계를 맺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았나, 시간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나의 본질이나 어떤 실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로 시간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노예가 돼버려서 시간에 이끌려가지고 시간의 머슴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 지금까지는 내가 시간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시간을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시간이라는 놈을, 시간이라는 어떤 짐승을 내가 사육하고 내가 기르고,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시간을 좀 아주 혼내고 시간을 끌고 다니고 이래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으로서는 참 자유입니다.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고 또 획득해야 될 자유고, 그게 결국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어떤 행위이고, 시간의 사육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쓴 시입니다. 초기 시들은 주로 시야가 좁아요. 그 서정의 그늘, 서정의 어떤 테두리 속에서 옛날에 젊은 시절의 시는 아주 좁았어요.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 또는 내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어떤 좁은 시야 속에서 내가 느끼는 정서 이런 것들만 썼다면 최근의 시는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아주 좀 사유가 깊은 그런 쪽으로 깊이와 넓이, 지평을 조금 넓혔죠. 세계를 좀 더 내 본질적인 내 실존의 어떤 아주 그 본질 이런 세계를 자꾸 접근해 들어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녹아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좀 다른 각도로 좀 들여다봐지고 그래서 내 본질을 찾아가고 내 시의 어떤 세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폭이나 넓이와 진폭이 조금은 좀 넓고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시는 시 속의 어떤 화자인 나하고 대상이나 상황과 어떤 이런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내가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따스하고 온기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모질게 내몰아치게 그 사물이나 현상을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서로 서로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하고 대상과의 충돌이나 갈등 또는 화해한 모습들이 전부 나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어떤 장치입니다. 시적인 장치에 똑같은 장치인데 어떤 눈에는 따스하게 보이고 어떤 사물에는 좀 냉소적으로 보이고 하는 것들이 나를 정말로 나의 본질이 그 시의 의상 속에서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나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다 보니까 각도를 좀 달리할 뿐입니다. 다 내 본질을 찾아 헤매는 고독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피땀 흘려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농부라 하듯 피를 찍어 글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가슴 속에 싹트는 글꽃을 피우기 위해 외로움 갇히고 슬픔을 반주 삼아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인 이관묵. 그가 시인으로 사는 것도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시인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을 좀 깊이 있고 넓게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읽어야죠. 책. 요즘 시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세상 또는 삶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좀 깊이 있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각박해지고 또 감각화되다 보니까 시를 읽는 독자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대중들 속에는 시를 깊이 있게 읽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책을 깊이 하고 활자화된 인쇄문화를 깊이 하고 더 힘든 작업이 요구되는 시를 예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독자로부터 예면받는 시가 그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은 시를 어떤 삶의 효용가치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시가 지니는 독자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지적인 에너지죠.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멈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시인이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시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와 내면성, 가치나 지적 사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는 독자라면은 저는 한 명이라도 족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독자를 위해서 시가 쉬워져야 된다든가 또는 대중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시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결코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나이 70이 됐고 이제 바람은 이 세상에 좋은 시 몇 편 남기는 일 다른 게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세계가 튼튼하고 안전한지 내가 죽은 뒤에 한 기절이라도 남을 만한 시를 쓸 수 있을지 이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쟁하고 노력할 그런 각오입니다. 요즘 문인들 특히 시인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를 좋은 시를 썼는지를 그분의 시 한두 줄만 읽으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언어는 목수가 목재를 대패질 하듯이 깔끔하게 대패질 했을 때에 정말로 좋은 목수인지 나쁜 목수가 대패질 한 것인지 구분이 되듯이 언어도 그렇습니다. 손질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이 있어요. 시의 언어는 특히 그 언어의 결 이게 중요한데 요즘 시인들의 대패질은 정말로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배 시인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난 독서량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세요. 이거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글 속에 담긴 그 무언가가 가슴 속에 쿵 하고 박혀 오래도록 남아있는 글입니다.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은 성찰로 인간의 본성을 두드리는 시인 이관묵의 시처럼 말입니다.